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고점 부담에도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와 의약품은 1년에 걸쳐서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이런 관세 충격보다는 간밤 있었던 뉴욕 증시 훈풍에 힘입어서 양지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5%나 올라갑니다. 7거래 연속 상승인데요. 현재 2,666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0.42% 강세로 776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는 8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5,400개 계약을 넘게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관도 2,558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다만 개인만 홀로 3,41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팝니다. 1,02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은 금액은 소폭이지만 15억 원의 매도 우입 기록 중입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1,225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체크하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인텔이 16%가량 급등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 전반에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 58,000원입니다. SK하이닉스 3.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쪽도 좋은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3.85% 강세로 36만 4천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오름세, 현대차도 1%가량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20만 2,500원입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보시죠. 6위부터 10위 전 종목 일제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3.4% 상승하는 가운데 셀트리온도 0.72%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18만 1,600원. 기아 역시도 0.75% 상승 중입니다. 9만 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입니다. 0.2% 강세로 22만 3천원. KB금융도 0.12%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8만 2,2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하시죠. 1위부터 5위 내에서는 에코프로 형제, 2차 전지 대표주들이 잘 가는 모습입니다. 알테오젠이 0.89% 하락하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은 4% 가까이 올라갑니다. 13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 오늘 0.68% 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2.75%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6만 3,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좀 변동성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2.87% 하락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40만 5,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리가켄바이오가 1%대 약세 보여주는 가운데 삼천당제약은 0.2%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7만 9,900원. 클래시스가 1.4%, 1.6% 가까이 하락합니다. 5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젤이 지금 1%가량 올라갑니다. 9위로 올라오면서 거래가는 28만 2,500원. 리노공업은 0.4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23만 2,500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냉각 시스템, 액칭냉각 관련주가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의 규모는 3기가와트로 최대 350억 달러, 우리 돈 약 50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LG그룹 창업주 손자이자 고 구자홍 LS그룹 회장의 장남인 브라이언 구가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 내에서는 GST가 12% 가까운 급등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2만 1,200원이고요. KN솔도 4% 가까이 올라갑니다. 14,420원. 더불어서 한중 NCS도 5.6%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28,950원으로 집계됩니다. 다음은 낸드 관련주입니다.
낸드 가격이 올해 하반기 들어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낸드 관련주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낸드 플래시 시장이 하반기에는 시장 수요와 공급 균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조업체의 선제적인 감산과 스마트폰 부문의 재고 감소, AI와 딥서치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수요 증가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관련주 중에서 신택 오늘 12%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영업이 흑자 전환이 전망되면서 현재 거래가 21,1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익 머트리얼즈가 8% 넘게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는 21,950원. 더불어서 유진테크도 7.8% 강세로 47,000원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440원대에서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42원, 현재도 1,442원대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함께 보시죠. 코스피 1.57% 여전히 강한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2,667포인트, 코스닥도 0.45% 상승하며 77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장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 우려를 꺾고 올해 처음으로 7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이런 적이 있었나 기억을 떠올려 보는데 안 떠올라요? 맞습니다. 상당히 강세.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7일 연속 떨어졌다는 얘기는 전해진 적이 있지만 맞아요. 올랐다는 그것도 맞기는 얘기는 한데. 정말 이제 골이 깊으면 이제 산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정말 꿋꿋합니다. 코스닥은 지난해 최하위였거든요. 세계 네. 증시 21% 넘게 빠졌는데 오늘 뭐 넉 달 만에 지금 뭐 770선, 780선을 넘보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들어서 벌써 13% 넘게 올랐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 가운데 최상위권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이미 이제 지난해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해서 2,660선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좋았던 미증시 올해 상승률은 사실 3% 내외예요. 주요 지수가 네. 강보합 정도 그리고 일본 증시도 이제 1% 남짓 오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지난해 많이 내렸던 국내 증시가 반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건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거든요. 뭐 4종 네. 세트라고 뭐 국가별로 이제 관세, 품목별로 보편 관세다, 상호 관세다 동시다발적으로 투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실효성 측면에서 좀 보게 되면 실제로는 시행된 건 한 가지예요. 대중국 보편 관세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행을 미루면서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조금 이 트럼프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건 연초도 좋지 않았어요. 자동차 비롯해서 반도체 이미 25%의 고율의 관세부가 예고하고 있고 뭐 알루미늄, 뭐 철강과 같이 이제 2차 전지, 철강까지도 이제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조선주, 방산주, 원전, 바이오, 로봇주들은 오히려 이제 주도주로 좀 부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아마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연초에 가장 좋은 업종을 따지라 그러면 조선주일 거예요. 네. 미국은 1920년대 제정된 이 존슨법에 따라서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 배만, 미국 근해를 이제 이 항해가 가능한데 이걸 좀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미 의회가 미 해군의 한정 검조를 동맹국한테도 좀 맡겨보겠다. 네. 근데 가장 적합한 게 한국 내지는 일본이라는 그렇죠. 카드밖에 없다 보니까 네. 오히려 한국 조선업에게는 이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다 이제 방산업종은 지금 뭐 미국도 국방 예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유럽에 대해서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무기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은 그나마 이제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선 뭐 소폭이긴 하지만 네. 매수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국내 정치 불안과 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월간 기준 7개월 연속 유가증권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30% 초반까지 내려와서 1년 8개월 만에 이 수급 공백이 좀 우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환율. 지금 사실은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2개월 만에 최저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율은 조금 떨어져도 1,440원대, 네. 1,430원대 아래로 잘 내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연초에 좀 수출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뭐 금물수가 좀 적은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출이 꺾이고 있다라는 점은 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악재들이 우려가 됐지만 이걸 딛고 지금 강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오늘만 해도 지금 1.5% 이상 오르면서 다음 레벨로에 또 한 걸음 더 전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자, 앞으로 예정된 이벤트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다음 달 말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시장 양상이 또 어떻게 바뀔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개인 투자자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국장 탈출해서 지금 국내 증시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음 달 31일 재개가 됩니다. 네. 지금 지난 이제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 발표한 지 1년 4개월 만인 다음 달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이미 뭐 금융당국은 이제 공매도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차입 공매도거든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개인과 외국인 평평하지 않다. 늘 이제 비우러진 운동장이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왔는데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들 동일하게 공매도 상한 기간을 석 달, 90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뭐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 1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제도계에서는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개인이 지적해왔던 공매도 거래의 어떤 공정성 그리고 이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 근데 실제로 제가 왜 공매도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시장 타격은 크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과거에도 공매도 조치 한시적 금지는 있었거든요. 세 차례 정도 좀 지켜보면 2009년도 이제 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네. 리만 사태 당시도 이제 보면 한 달 이후 공매도를 이제 재개하고 난 다음 한 달 이후에 코스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오른 적이 더 많아요. 2009년 5월에는 코스피가 이제 공매도 재개 한 달 후 1.8% 상승했고 2021년에도 한 달 이후의 지수는 오히려 강보합입니다. 물론 뭐 2021년 1.7%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뭐 1%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시장 충격, 시장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네. 수급이나 펀더멘털에 따른 변화지 이걸 딱히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이제 낙인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번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치는 파장 그다지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공매도가 갖고 있는 순기능 자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재개가 되면 일단 불법 공매도가 기존에 문제가 되는 불법 공매도가 완전히 근절된다는 전제 하에 시장에 새로운 수급이 들어올 물꼬가 트인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밤사이 나왔던 관세 소식 이번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시장에 일단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숫자 자체만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4월 2일로 다시 한번 못 박았고 자동차는 25%, 반도체 의약품은 그 이상. 네. 맞습니다. 하나 둘씩 더 구체화되고 포위망을 좁혀온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이제 네. 트럼프의 이제 관세 이제 폭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점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4월 2일경에 발표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 특히 의약품과 반도체는 관세율이 25%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그 1년 안에 더 많이 매우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뭐냐? 자 그러면 적어도 관세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네. 미국 내에 와서 미국 공장을 세워서 관세를 면제받을 시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협상의 어떤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제조업 부활이에요. 근데 제조업 부활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네. 자동차는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2만여 개의 자동차 부품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 장비가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클러스터가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미국의 고용률이 좋아지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이 관세 카드를 협상용 카드로 들어서 네. 지금 미국 최대 시장, 우리 전 세계 GDP 25%를 차지하고 있고 최대 시장인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장을 세우고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라라는 압박인데 그러기 위해서 아마 꾸준히 압박을 가할 텐데 문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지난해 자동차만 거의 한 50조 원. 네. 그리고 반도체는 한 15조 원. 이게 1위와 3위 품목입니다. 네. 합치면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 넘기 때문에 당장 이제 관세 폭탄에 이제 영향권에 들어가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체 이 무역 적자의 70%가 자동차다 보니까 제일 타겟은 사실 유럽연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우리 또 일본도 이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차량 170만 대 판매했거든요. 그러면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는 뭐냐? 우리 국내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도 고심은 하고 있어요. 이미 뭐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공장 건설 준공에 있거나 건설 중에 있는데 여기다 트럼프의 욕심은 더하라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더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현재다 공장을 더 늘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국내는 그렇지 않아도 공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좋은 일자리, 가장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네. 미국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뭐 지금 좀 이따가 반도체 칩스법이며 이제 뭐 반도체 이제 세제 혜택 받는 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부자 이제 쪽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결국 미래 세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국내 공장에 대한 어떤 투자 여력을 이제 이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협상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처럼 트럼프가 지금 관세 카드를 여기저기 다 꺼내 들고 있는데 우리도 어쨌든 여기에 대비를 하고 맞대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말이죠. 지금 통상협상팀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실무회담을 하고 있죠. 자, 국회에서는 이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K치스법이 소관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아직 논의 중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 분위기로 봐서는 어쨌든 통과가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반도체 분야에 맞습니다. 말이죠. 사실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이제 바이든이 촉발했던 이제 이 보조금 지급, 사실은 세금 공제,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대규모 이제 보조금을 주다 보니 유럽연합, 일본, 대만까지 가세했거든요. 네. 우리는 그런데 보조금은 고사하고 세액공제를 이제 통과시키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서 어제 이제 K칩스법,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반도체 R&D 시설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5%포인트 인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한 20%까지, 중소기업은 30%까지 세금 공제를 좀 올려주는 것이 통과가 된 거고요. 물론 네. 뭐 이것도 그동안에 여야의 첨예한 이제 대립 속에서 다행이긴 하지만 문제는 반도체 업종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은 무산이 됐거든요.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제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라는 이제 입장이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반도체 산업과 철강 산업의 특징은 해가 지지 않아요.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R&D 인력 운영 유연성이 부족하게 되면 대만 일본에 뒤따라잡히는 게 그 순식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일본, 대만의 경우에는 주요 반도체 강국들은 더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이걸 과연 왜 반도체 업종만 예외를 두느냐라고 논란을 빚을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미래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2월 국회에서 법안이 극적으로 통과되게 되면 아마 이제 삼성이 지금 그나마 자사주 매입하는 것 이외에 더 큰 이제 호재,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나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더 큰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환율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엔화는 좀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근데 우리 원달러 환율은 네,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럼 이제 전반적인 환율의 방향이 어디로 갈 거냐? 지금 미국 재무부를 비롯해서 약달러로 결국에는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어요. 그럼 국채 금리도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동안은 킹달러였어요. 모든 달러 강세를 견제할 만한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로화도, 일본 엔화도, 위안화도 다 약세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트렌드가 많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오히려 달러는 약세로 유로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강세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안화 약세 편승해서 오히려 위안화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고요. 아마 엔화 강세 이후 엔화가 지금 연초에 한 1달러당 145, 150엔대였다면 지금은 한 151엔대 후반까지 떨어져서 2개월 만에 최저치인데 엔화가 강세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일단 지난해부터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제외했죠. 탈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까지도 금리 올라서 지금은 무려 0.5% 기준금리 17년 만에 최고예요. 근데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중립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 1%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일본은 물가가 좀 심각해요.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5%의 연율, 12월은 3%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다 기업들이 임금 인상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물가 압박이 점점 커지는 양상이고, 두 번째는 달러 약세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극히 부진하니까 달러가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죠.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네. 달러까지 약세를 보이니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엔화로 선호 현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세 정책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네. 굉장히 공격적이고 강한 건 맞지만, 그러나 멕시코와 이제 캐나다처럼 먼저 이제 이 어느 정도 트럼프의 요구 수준을 부응할 경우는 유예되거나 협상 카드로 계속해서 질질 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상만큼 날카롭지 않네. 협상을 전제로 해서 예외 가능성과 발효 시점이 점점점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식도 달러 약세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난달 3%또 껑충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 정책의 동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당연히 지금 우리가 문제인데요. 우리는 이창용 총재가 지난달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우리나라 환율의 한 30원 정도는 사실은 정치적 리스크가 반영된 수준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한 30원 정도 이제 올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과거처럼 1,300원, 1,200원 또 내려가기는 쉽지는 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그야말로 금값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니까 급기야 조폐공사가 최근에 골드바 더 이상 공급 못하겠다 이렇게 중단을 선언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금이 뛰니까 금 어디 없어 찾다가 이제 은까지 찾는 뭐 이런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금 열풍이 계속되면서 자, 가격에 대한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금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화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금값의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혹은 새 역사를 쓸지 이런 이야기들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나오셨고요. 한국금융연수원 이석진 겸임교수, 또 스테커스 조규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분이 바로 스테커스의 조규원 대표님이세요. 네. 거래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금 맞습니다. 거래소. 네네. 네. 요즘 정말 바쁘시겠어요. 판매량도 많은데 일단 문의량이 너무 많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평소에 봤던 문의량이 한 5배는 늘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팔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금이 종로에서도,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금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 보니까 저희도 판매 중단이에요, 사실. 예, 스테커스는 그럼 어디에서 금을 조달 받으세요? 보통은 이제 종로에서 이제 소비자로부터 금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 도매업체로부터 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역으로 들어온 금을 저희가 또 입찰을 받기도 하는데 근데 셋 다 전멸입니다. 그래서 금을 구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네. 그만큼 지금 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석진 교수님과 양준석 교수님은 금을 좀 사 두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금 없으면 약간 포모,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뭐 이야기까지 돌고 있어서. 글쎄요, 뭐 근데 아쉽게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지 금을 살 수가 있는데 여유 자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여유 자금 금산수는 갖다 좀- 사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금을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뭐 가족이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좀 빛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그 빛은 확실한 빛이에요. 꼭 내야 됩니다. 그런데 금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뭐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시장마저도 상당히 위험성이 좀 그 곁들어진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게 다 개인마다 좀 리스크 선호도가 다르겠지만은 불확실한 이득을 위해서 위험한 대출을 한다. 죄송합니다. 불확실한 이득을 위해서 확실한 빛을 얻는다. 제 개인 리스크 선호도는 좀 네. 그거를 상당히 좀 회피적입니다. 네,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또 보여주셨는데 그냥 질문이 나온 김에 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금을 좀 사 두셨는지 네. 금 투자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저는 이제 금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뭐 금에 대한 이제 뭐 이런 강의라든지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금은 가져가야 되는 자산이라고 꼭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금을 갖고 있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강사로서 교수로서 금은 장기적으로 오르는 자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뭐랄까 비정상적인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금 가격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빠르게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를 보면 트럼프의 관세 공격 포문이 시작되면서 일종의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여기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트럼프 수혜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투자의 포인트가 정말로 금으로 옮겨간 것인지 무게중심이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부분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국제적으로 심하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금 가격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빨리 오를 거냐?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막 말씀하신 대로 금은 안전자산인데 지금 국제 경제가 상당히 불안하다.
보통 때 그러면 안전 자산으로 뛰는 거는 달러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정책적 불안정성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국 안에서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달러 자체가 지금 어떤 면에서 위험한 자산이 됐으니까 그러면 딴 데 갈 수가 있는 게 뭐냐? 금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지난 한 몇 개월 동안에 이 가격을 늘리는 좀 이유가 지금 2022년서부터 금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2022년 10월서부터요. 그런데 그렇게 금이 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 시장에서 공매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 계산이 좀 빗나간 거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공매도를 갚아야 될 시기가 왔는데 그런데 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으로 없는 거예요. 금의 공급량은 바뀌잖아요. 또 캐놓은 게 그냥 다 있으니까. 그런데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금을 지금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공매도를 갚기 위한 금이 지금 국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금을 사시려는 분들은 대표님 네. 어떤 심정이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겠다라는 분들이 사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워낙 가격이 뜨거우니까 네. 내가 지금 딱 샀다가 금방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보고 팔겠다 뭐 이런 심산으로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건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금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금값 오르니까 금 투자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대화를 해보면 네. 압도적 대부분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니까 금으로라도 바꿔놓으려고 하는 심리가 더 커졌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도 일단 클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또 이제 국내 자체도 이제 좀 정치적인 이런 혼란이 있다 보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뭔가 더 불안하다. 원화 가치가 달러 가치도 요즘 하락하고 있지만 원화 가치에 대한 하락이 좀 더 이제 많이 촉발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뭔가 이게 불안하니까 실물로 내가 금을 좀 갖고 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교수님. 네. 네. 저는 약간 좀 분리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금값이 오르는 것은 지금 관세형이 분명히 있죠. 관세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입 물가를 올리고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량을 감소시켜서 경기를 둔화시킨다는 부분. 네.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 해지하고 경기 둔화 해지라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금의 입장에서 일종의 꽃놀이패인 겁니다. 근데 이건 단기적인 거죠. 금값이 과연 트럼프 이후에만 올랐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내내 올랐어요. S&P 500이 한 23% 정도 오른 구간 동안에 네. 금값은 지금 한 45%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도 전에도 한참 전부터 금값이 올랐다는 점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S&P 500 상승률과 금값 상승률이 같았습니다. 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과거에는 위험 자산이 떨어질 때 안전 자산이 오르고 네. 위험 자산이 오를 때 안전 자산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위험 자산이 오를 때 안전 자산도 오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S&P 500도 사상 최고치고 금값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기존의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대하는 투자자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위험자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자산을 더 태우겠다라는 식으로 바뀌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식을 갖고 있다가 주식이 안 좋아지면 주식 팔아서 금 사는 건데 이제는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네.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태도 자체가 변화했다라는 점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본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금값이 오를 때는 주가가 떨어졌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금값이 이렇게 비싸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는 이런 주식이나 부동산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앞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금값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면 금값도 떨어질 수 있다. 같이 동반 상승하거나 동반 하락하거나. 예전에는 지금은- 역이었는데 그렇죠.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이 역의 관계. 투자자들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거죠. 이걸 달러 값이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달러 값이 쌀 때 금값은 좀 오르는 게 일반적인 우리 공식이었는데 지난 2년간 흐름을 보면 강달러였는데 금값도 계속 올랐다. 강강. 이 흐름이었단 말이죠. 예, 지금 교수님이 한 얘기를 좀 더 넓게 본다면은 지금 왜 그 미국의 금리가 그렇게 높으냐? 죄송합니다. 왜 미국의 환율이 그렇게 높으냐? 왜 달러가 강세냐? 그렇게 본다면은 근본적으로는 뭐 지금 관세 위협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서 미국의 주식 시장의 투자를 위해서 이제 세계 돈이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주식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좀 그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주식 지표를 본다면은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상당히 과다평가됐다는 지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왜 그러면 금 가격하고 주식 가격이 같이 움직이느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주식 시장이 굉장히 잘 될 때 과다평가했다 그렇게 생각이 나온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뭐가 올라가느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왜? 주식에서 나온 이득 일부를 부동산에 넣겠다는 거죠. 부동산이 가치를 보존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금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주식 수익률이 계속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식을 투자하긴 하지만은 뭔가 불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일부를 지금 금에 투자하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 한쪽에서 이게 무너진다면은 그러면은 역시 동반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주식에서 나온 돈 일부를 그쪽으로 네.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가격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너무 과열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뭐 달러 값과 금리에 의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고 또 국내에서는 대표님 김치 프리미엄 맞습니다. 20% 정도 더 비싸다고요? 국내 금 가격이?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품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 단기 가격 조정을 대비를 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는 해외에 비해서 한 2% 내지 3%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뭐 최근에 20%를 넘어서고 요즘에는 그래도 약간 떨어져서 한 13.4% 정도의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프리미엄은 나중에 공급적인 측면으로 채워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당장 뭐 런던에서 금을 가져온다 해도 2달이라는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좀 무역적으로나 국내 공급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프리미엄이 높게 유지되지만 프리미엄이 이제 점차 공급이 풀림에 따라 이제 완화된다면 그 단기적으로 국내 가격은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통상적으로 보면 금리가 좀 낮아야 금을 투자하는 수요가 일어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몇 차례 내릴 거냐에 따라서 금 가격이 또 전망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지금 횟수가 줄어요. 천천히 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네네. 그렇죠. 이거는 그럼 금 가격에는 악재잖아요. 기존 공식대로 본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이제 차이인데 우선 우리가 안전자산을 선택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죠. 금하고 예금, 즉 미국의 국채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할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는 거로 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엄청난 돈이 풀렸다라는 거는 미국의 국채 발행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네. 지난 그 팬데믹 이후에 발행된 미국 국채량만 대략 한 12조 달러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국채가 많이 발행됐다라는 거는 공급이 늘었다는 거고 미국 국채의 매력이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은 계속해서 정부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그 김치 프리미엄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게 뭐 100% 사실은 아니겠지만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그 온누리 상품권이 있어요. 네. 이게 그것도 논란이 되고 논란이 있죠.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1년 동안 금값을 쭉 추적해 보니까 이 김치 프리미엄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작년 10월부터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품권이 언제 발행됐느냐? 작년 추석 때부터 발행됐어요. 15% 할인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오늘의 상품권이 발행되면서 금에 어떤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고 또 올해 설날 때 김치 프리미엄이 2배 더 뛴 게 이게 모두 다 이 오늘의 상품권하고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네. 지금 트럼프의 그 주요 정책 중 하나가 그 세금 인하였습니다. 네. 특히 법인세 인하. 그렇게 되니까 선거 전에 그 연구원 다수 연구원에서 그 계산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미국 그 재정 적자가 크게 늘 것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정부 지출이 늘 수밖에 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거기에다가 또 하나 추가가 되는 게 지금 거의 모든 투자자들은 트럼프 정책 때문에 재정 적자가 크게 늘 거라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점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금값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여러 변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 변수로 삼은 게 저희가 금리인데 대표님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천천히 될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3차례 한다고 그랬더니 한 차례를 줄었고 더 줄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금값은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일단 이렇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고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사실 미국이 보유한 정부 부채의 비율이 지금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1년 동안 국채에 대한 이자만으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 1,200조로 사상 최초로 국방비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뭐 이제 긴축을 할 거냐?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죠. 과거의 이런 역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IMF의 2015년 보고서 정부부채 청산 작업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정부부채 비율이 130%를 넘었던 국가들은 네.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법으로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렇게 부채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도 앞으로 둘 중에 하나 강한 긴축을 할 거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좀 용인하는 방법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택 1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건데 저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사실 다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앞으로 금리가 높게 뭐 만약에 지금 3%로 유지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4%, 5%로 유지하면서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빠뜨려 부채를 좀 태우는 효과를 낼 거다. 이게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금 가격을 더 올리는 1970년대에도 금리 계속 올랐지만 금 가격 결국에는 26배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금리가 뭐 낮아질 거다, 조금 높아질 거다 이게 아니라 실질 금리가 낮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좀 덜 이루어지더라도 실질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 때문에 금값은 결국 조정받지는 않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보면 말이죠. 네. 양 교수님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인플레이션을 승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향 주는 거는 확실하고 요거는 조금 좀 내용이 다른 이야기지만 어저께 저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좀 뒤져봤는데 네. 미국에서 좀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좀 과격한 트럼프 지지자들 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지적하는 게 미국의 대부분 금은 포트 낙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이 기록된 것보다는 적다는 소문이 지금 엄청 돌고 있더라고요. 장부상 기록된 규모보다 실제 갖고 있는 게 적다, 양이? 적다, 없다. 그런 소문이 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좀 단기적으로는 어떤 좀 영향이 있는지 좀 의심됩니다. 그만큼 이런 음모론이 돈다라는 거는 금에 관심을 비상하게 갖고 있다는 또 발로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자, 금값에 영향을 줄 변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금리 짚어봤고요. 밤사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첫 장관급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종전 협상이 좀 빨라질 것 같아요. 네. 금 같은 안전자산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 네. 그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이런 전쟁 같은 거잖아요. 네. 전쟁이 끝나간다. 네네. 라는 거죠. 네. 이건 또 금값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부동의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좀 명확히 해야 될 게 있는 게 네.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게 금값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라고 본다면은 전쟁이 그중 하나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국채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결국 우리의 관심사는 미국의 금융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미국 경제와 미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이냐 아니냐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미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니죠. 전혀 미국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건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어떤 금값의 상승 요인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제가 볼 때는 좀 어긋나 있어요. 상대적으로 금값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요인이라고 볼 수 그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금값이 좀 가파르게 올랐던 시기를 추세적으로 보면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던 그 네. 2022년 초 네네. 그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기적인 시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요인으로 금값이 상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뿐이지 그 전쟁이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금값에 지속적 영향을 미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은 금값은 또 하락하고 급락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쟁, 그러니까 미국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금값의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전쟁이라고 한다면 지금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전쟁 요인들을 금값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대표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이석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네. 실제로 한국 전쟁이나 걸프전 때도 보면 단기적으로는 금값이 올랐어도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긴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왜 이렇게 금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더 이렇게 상승을 했는가? 그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자체보다도 그 전쟁에 있었을 때 미국과 서방이 했던 스위프트 제재, 경제적 제재가 달러에 대한 신뢰감을 급격하게 낮추고 탈달러화 현상을 더욱더 가속시켰다. 그리고 탈세계화로 가는 그 흐름을 좀 더 가속시켰다. 탈세계화와 탈달러화 이 두 가지를 더 가속시켰다는 데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선언되면 어쨌든 이제 전쟁 다 끝나는 거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게 될 테니 금값이 다시 내려올 거냐라고 볼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트럼프가 취임되기 전에 트럼프가 처음에 그 당선이 확정됐을 때 실제로 금가격이 살짝 출렁했었거든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종전되면 이제 전쟁 다 끝나는 거니까 평화가 오니까 금값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3년 동안을 지켜보면 처음에는 각 국가들이 열심히 지원을 했어요. 근데 미국 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뭐 누구를 지원한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국제경찰 노릇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만약에 또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지금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그 정도의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앞으로 지정학적 위기를 더 키우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수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지정학적 불안이 지금보다 더 커지는 시기로 이 러시아 종전 자체가 그런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완전히 그냥 다른 생각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저 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 영향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우크라이나 전쟁 맨 처음에 했었을 때 식량 가격, 그 에너지 가격 엄청 올랐죠. 그래가지고선 이런 것은 그 세계 경제 불안정에 더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데 한 6개월 내지 1년 지나니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에너지 가격도 다시 뭐 정상화되고 저 식량 가격도 어느 정도 정상화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이 그렇게 불안정성 우크라이나 전쟁 불안정성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그
트럼프의 관세 문제나 뭐 트럼프 미국의 뭐 이 탈세계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된 거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질 거냐 여기에 대한 의심도 한 23년도서부터 늘어났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금 가격 인상이 시작됐을지 몰라도 이제는 미국 경제 불안정성, 미국 그 정책 불안정성에 바통을 넘긴 거죠. 자, 저희가 여러 금리, 뭐 전쟁 이런 복잡한 변수들을 들어서 금값을 전망해 봤는데 좀 어려우시죠? 쉽게 가죠. 지금 온스당 국제 금값이 네. 2,940달러.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2,949달러. 이게 지금 3,000달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일단 이 이야기가 있고 네. 내년까지 혹은 그 이상 4,000달러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지금 이런 전망이 일단 주류인 것 같아요. 네. 이 금 숫자를 좀 들어서 전망을 좀 해주시죠.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3,000달러가 일종의 저항선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그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넘어갈 때 네. 일각에서는 또 뭐 15만 달러, 20만 달러 곧 돌파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일단 그래도 단기 고점엔 가까이 왔네요. 네, 교수님 맞습니다. 논리대로라면. 네네. 지금 금값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연간 이렇게 30% 40% 올라가는 것은 좀 비정상적인 가격 흐름이고요. 3,0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가격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금값이 환율 효과하고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네. 이것은 상당히 변동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고 이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면은 최근에 국내 금 투자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3,000달러 정도에서는 좀 조정 국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기준이면 지금 3,000달러에 가까이 왔으니까 단기 고점에 따른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은데 이건 대표님께 또 들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땐 금 가격이 너무 짧은 시간에 빠르게 오르긴 했어요. 실제로 금의 사이클이 일어나면 한 10년 동안 내내 오르는 특성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뭐 완전 선형적으로 뭐 매일매일 가격이 상승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단기 조정도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더 장기, 우리가 앞으로 5년을 두고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금이 지금 여기가 정말 최고점이냐라고 보면 그거는 아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금값이 오르는 가장 큰 기전은 저는 탈세계화와 탈달러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해프닝이냐 아니면 패러다임의 변화냐 저는 오히려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탈세계화로 인한 그런 달러나 그런 화폐의 가치의 하락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금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올리는 이런 효과를 주지 않을까. 실제 역사적으로 볼 때 1970년대에도 금값이 10년 내내 올랐고 2000년대에도 거의 9년 동안 올랐고요. 그리고 1930년대에도 13년 동안 올랐습니다.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동안 상승하는 그 사이클 중에 우리 이제 2019년부터 사이클이 시작된 금 가격은 이제 절반 왔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5년 동안 4,000불, 5,000불 훨씬 더 이상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네. 동의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좀 동의하지 않는데요. 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금 가격의 저 엔진은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 불안정성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공매도에 따른 금의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금을 구하실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뜻은 뭐냐? 지금 다 금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지금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대 효과 때문에 뭐 3,000달러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매도 수요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트럼프에 달려 있지만은 만약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실패한다면 그렇게 해서 세계 경제가 좀 더 정상화된다면 그렇다면은 금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좀 트럼프의 역할이 좀 어떤 면에서는 결정적이라는 거죠. 트럼프의 정책이 계속 그 세계 경제에 혼란을 주는 상태로 진행된다면은 그러면은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 또 올라가는 게 장기화될 수가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정책이 실패해가지고선 트럼프가 일종의 레임더크가 되고 경제 정책을 좀 더 정상화시킨다면은 금 가격은 다시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저는 뭐 두 분의 의견들을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값을 움직이는 동인이 팬데믹 이후에 풀린 수많은 돈들이 그 기저에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주식 시장을 움직이고 비트코인 시장을 움직이고 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도 계속 돈이 풀릴지 여부, 축소될지 여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똘똘함인데요. 똘똘한 자산이죠. 지금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자산 시장에서 한 어떤 투자 행위들을 복기해 보면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한 행동은 가장 똘똘한 자산이 뭔가에 대한 쏠림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전 세계 주식 중에서 미국 증시에만 쏠리는 거고요.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 중에서는 비트코인에만 쏠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서도 가장 똘똘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에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은 이 똘똘한 자산들은 이 향후 어떤 여러 가지 변동이 있겠지만 똘똘한 자산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 팬데믹 이후에 이 유동성 자산 시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렵네요. 국내 금값으로 조금 더 와닿게 얘기해 볼게요, 대표님. 네. 지금 국내 금값은 그람당 한 16만 원. 네, 맞습니다. 이죠? 네네. 요때에서 지금 딱 여기까지 오르고 지금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네. 김치 프리미엄이 좀 붙는다고 했으니까 국제 시세는 그러면 그람당 한 13만 원 정도. 맞습니다. 네. 3만 원 정도 갭이 있는 거네요. 네네. 평소에도 그랬나요, 이게? 이 정도의- 평소에는 한 2% 내지 3%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벌어졌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리학적으로 보면 삼면이 다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금의 유입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무역적으로도 들어오긴 한데 런던에서도 2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FTA 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로 보낼 수 있는 금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고객들이 팔러오는 그런 뭐 금 목걸이나 금 장신구들 이런 고금 제품 혹은 도시광선에서 가전제품을에서 이제 추출하는 그런 이제 스크랩 공급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 지금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금가격이 올랐던 겁니다. 근데 사실 금은 다른 데서도 구해올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라던가 이렇게 뭐 다른 FTA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도 네. 관세를 지불하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대략 한 3% 그리고 8% 이렇게 관세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프리미엄 13%라는 건 거기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팔기만 해도 차익이 벌써 5% 그러니까요. 나기 때문에 네. 이게 시차가 원래도 존재합니다. 프리미엄이 가끔 막 5%, 6% 정도 뛰면은 한 2주 정도의 시차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튀었기 때문에 이게 단계적으로 한번 8%, 단계적으로 한번 3%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 과정 속에서 국내 금값은 좀 더 조정이 일찍 그리고 좀 더 깊게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그 김치 프리미엄 20%만큼은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맞습니다. 유럽이 더 싸요, 금이? 유럽이 훨씬 싸죠. 그래서 유럽에서 요즘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럽 금을 사다가 미국으로 옮겨간다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데 맞아요? 네, 실제로 런던에서 그 올해 1월 발표에 따르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수준의 금 유출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장외 거래, 그게 우리가 흔히 런던 금 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하는 게 공개 시장이고 그 외 장외 거래, OTC 시장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 이유는 미국 이제 코맥스는 선물 거래고 그다음에 런던은 현물 거래입니다. 근데 선물 거래와 이제 현물 거래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대략 한 1.5%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요. 네. 이걸 이제 뭐 경제학 용어로는 콘탱고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금값이 미래에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물 가격이 더 먼저 오른 거고 그러면 현물을 사서 미국으로 가져와 보유하고만 있어도 이제 그
월몰이 다 돼가면 결국에 이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붙으면서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1.5% 수준으로 그렇게 많은 유출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네. 트럼프의 관세 역량이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정말 보편 관세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금에도 10% 20%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니까 미리 사재기했던 현상이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추가. 해외 여행을 갔어요 제가 네. 유럽이나 이런 데로 금을 좀 뭐 적은 양이지만 샀어요. 조그맣게 뭐 네. 반지 같은 거 착용하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팔면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그 이제 그러니까 밀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양이 많으면 이 밀수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금을 약간 찰흙처럼 만드는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몸에다 이렇게 찰흙처럼 이렇게 두르고 들어오는 밀수도 많고, 네. 그런 이제 바디 패킹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금이 많이 밀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는 것만 성공하면 10몇 %의 수익이 나니까 좀 그렇게 위험한 발상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지금 금 투자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쏠려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 싸게만 사올 수 있다면 사실 그렇죠. 네, 이게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차익 거래만 될 수 있다면 당연히 뭐 밀수던 아니면은 공식적인 밀수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공식적인 거래든 이런 수요가 생기겠죠.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월가 은행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들이 그 적은 비용으로 금을 사갖고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또 금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도 지금 10여 년 이상 동안 금을 매입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유수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처럼 금을 이런 매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금을 가져올 수 있는 루트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금 현물 뭐 홈쇼핑에서도 요새 막 금 막 팔고 그러던데 이렇게 금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금이 공급되는 루트들은 제한돼 있는데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시적인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것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상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네. 온누리 상품권도 아까 논란이 됐다 잠깐 말씀을 주셔서 이게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인데 여러 혜택들이 있잖아요. 살 때도 좀 할인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면 일부 환급을 해주는 혜택도 그러니까 주고.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은 오늘이 그 상품권을 사가지고선 그래가지고선 금을 할인해서 산다는 그런 꼴이 돼버린 그런 꼴이 거라고 된 거죠. 얘기하죠. 예,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선 언제든지 좀 대부분 경제학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러한 그 뭐 현금이 되던 오늘이 그 지역 화폐 같은 게 되던 될 수 있으면은 저소득층이나 뭐 소상공인한테 줘라. 그런 분들은 금에 투자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좀 싸게 사서 금을 뭐 전통시장 안에 있는 금은방 같은 데서 금을 매입하셔가지고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렇죠. 이건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그 되판다는 거 아니에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작년 10월부터 그 김치 프리미엄이 확대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이 그 시기예요. 그 추석 그 오늘의 상품권이 발행된 거고 네. 올해 2월 달에도 프리미엄이 또 급증했는데 역시 설 상품권이 발행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는 네. 이 스마트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짐작할 만한 그 일인 거죠. 누가 연구할 만한데요. 지금 금치 프리미엄을 말씀드렸는데 그 프리미엄 중에서 얼마가 오늘이 그 상품권에서 나온 할인 때문에 네. 나온 프리미엄이냐. 그 금액 가격은 뭐 10만 원일지 몰라도 그래도 뭐 실제로 그 금을 사는 사람들이 내는 가격은 한 9만 5천 원 뭐 그렇게 되는 셈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의 일부는 온누리 상품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얼만큼 될지는 그거는 뭐 계산해 봐야죠. 저라도 그런 게 가능하다면 해볼 만한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온누리 상품권으로 만약에 전통시장 안에 있는 금은방에서 금을 매입하시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고 현금화를 하게 되면 이거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상품권 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금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중기부가 조사를 해서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입장을 또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상품권이 금값 폭등에 영향을 줄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긴 한데 또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조금 체감의 정도는 또 다르다라는 것도. 김치 프리미엄의 발생의 근거 중에 하나는 분명히 될 거란 말씀이죠. 네. 네. 자, 금이 이렇게 난리인데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금 매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런데 한국은행은 유독 금 매입에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왜 안 하냐? 질문도 많이 던졌는데. 그런데 여전히 요즘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행이 돈 버는 목적으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외환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막아야 되는데 물론 금을 사가지고서 나중에 달러가 필요하면 달러로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많이 거래하는 화폐,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를 받는 화폐를 위주로 그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게 교과서 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대부분 그 해외 국제 투자나 들어오는 국제 투자나 그 무역 거래는 달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그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국은행은 돈을 벌려고 하는 기관이 아니고 금융 안정화를 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빨리 그 달러 부족이 생긴다, 외환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돈을 투입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좀 요즘같이 금값이 많이 오르면 기왕이면 좀 매입을 많이 해뒀으면 차익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 한국은행에 어떻게 보면은 외환 보유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론의 어떻게 보면 역할도 좀 있긴 한데 10여 년 전부터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중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12년, 13년 정도쯤에 금을 한국은행이 매입했을 때 너무 비싸게 샀다라는 그런 비난들이 많았습니다. 뭐 온수당 한 1,500달러대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너무 비싸게 샀다. 금값이 1,200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액션 아니냐라는 비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좀 중단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행이 너무 그 눈치를 많이 본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을 많이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벤치마크 대비해서 글로벌 평균과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한국이 세계에서 그 소위 뭐 한 G10 경제 규모 10위권입니다. 10위권 국가인데 지금 금 보유량은 세계 한 38위 정도다. 금 매입을 좀 고민해 볼 때가 됐구나. 그리고 그 금 매입을 하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두 가지 문제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금이 계속 가격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금을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가격 변동성이 심한 자산입니다. 그래가지고선 혹시 외환 위기가 일어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그 외환 보유액이 어떤 그 적절한 수준보다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싶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무역하고 투자에 사용하는 그 외화를 외환 보유액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달러를 갖고 투입할 있어야 수 된다. 있는 그리고 또 더 안정적인 달러의 가격은 달러에 비해서 안 바뀌니까요.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치금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채권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주식도 있고요. 그리고 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 외환 보유고 회사의 달러 비중이 70%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자산은 충분히 있는데 이 자산이 가용 가능한 자산인지 아닌지의 문제잖아요. 그렇다면은 외환 보유고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방식은 그 예치금, 즉 가용 외환 보유액을 늘릴 것인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식 부분을 줄여서 오히려 가용 외환 보유액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은 금 쪽을 좀 살 것인지 이건 일종의 한국은행의 전략일 것 같아요. 뭐 전략일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한국은행의 첫째 목표는 금융 안정이니까 될 수 있으면 안정적인 확실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좀 한국은행의 좀 프라이오리티가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자, 요 문제는 요 정도로 가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드려야 되는데 금도 금이지만 요즘에 은도 같이 뛰고요. 은 실버바 네. 또 상당히 많이 살려고 노력들을 하시고 은뿐만 아니라 구리 가격, 뭐 알루미늄 이건 좀 기업들이 많이 재고를 확보해 두려고 한다고 그러대요. 네. 다 뛰어요 광물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은 가격이 먼저 뛰는 이유부터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은은 금과 함께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같이 돈으로서 쓰였거든요. 그래서 금이 가격이 오를 때 은도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0년의 가격 데이터를 겹쳐보면 네. 금 가격 오를 때 은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뭐 금 가격 떨어질 때 은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1차적으로 금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일 때 은이 더 많이 뛴다라는 걸 아는 투자자들은 은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이 그 전체 사이클에서 항상 금보다 더 많이 뛰었었는데 근데 지금 지난 1년 동안 금과 은의 상승률을 비교하면 거의 비등비등하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금에 비해 은이 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이 전체 수요에서 한 절반 이상이 산업 수요로 쓰입니다.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뭐 인공지능이다, 5G다, 전기차, 태양광 해가지고 은의 수요가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2015년부터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3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그 은이 더욱더 상승 모멘텀이 큰데 근데 아직까지 금에 비해 상승률이 낮으니까 훨씬 더 매력적인 자산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한 4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들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늘 고민하시는 건 그걸 것 같아요. 아직 내가 혹시 금 투자하고 싶은데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아, 늦었나? 혹은 내가 금을 들고 있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셔야 되나?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은 이 현실적인 고민들을 좀 풀어보는 질문을 양 교수님께 먼저 드릴까요? 뭐 저는 아까 시작할 때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금에 네. 지금 투자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금이 지금 2년 동안 올라간 이유는 국제 경제 불안정성이고 그다음에 또 단기적으로는 공매도에서 따른 금의 단기적인 부족인 것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3천 정도 치거나 조금 넘은 다음에 공매도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투자한다면은 그러면은 좀 시기를 좀 놓치시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여기서 단기적이라는 건 뭐 1, 2, 3개월 정도. 예.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금값이 계속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트럼프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 경제 혼란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뭐 시기가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서 뭐 트럼프가 뭐 무력화되든지 네. 아니면은 뭐 미국이 제정신 차리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장기적으로도 금 투자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이렇게 뭐 계속 혼란적인 시기가 계속 된다면은 투자하시죠.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글쎄요. 일단 저는 좀 생각이 다른 측면이죠. 안전자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험용 자산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금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내겠다라고 접근하시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금은 뭐 장기적으로 보든 뭐 어떻게 보든 간에 보험용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들의 일정 부분을 보험용으로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에서 국채의 어떻게 보면은 매력이 높아지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로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똘똘한 자산으로서 금의 매력은 사라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고점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전자산으로 똘똘한 만큼 이 금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금을 자산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네. 추천드립니다. 꾸준하게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안정적인 투자를 네네. 강조하셨어요. 네. 금이 여러분 로또가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다. 일확천금 뭐 벌려고 금 투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자, 대표님. 저도 이석진 교수님과 거의 똑같은데요. 금이란 자산은 보험적 역할로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 보통 한 10%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값은 비싼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금 뭐 보유를 이렇게 자꾸 미루거나 하면 실제로 정작 필요한 순간에 금이 없거나 우리가 뭐 IMF 이런 외환위기 같은 게 언제 터질 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험을 나중으로 계속 미루면 정작 필요할 때 그 보험을 들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그런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금은 최소한 한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일단 보유하고 이렇게 그것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너무 비싸다 생각 드신다면 차근차근 모아서 한 10% 정도를 보유하는 걸 목표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저희가 투자와 관련된 조언을 드렸습니다. 최종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분명한 건 지금의 금 사재기 현상이 조금은 과열돼 보인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자산이든지요, 이렇게 투기적인 과열 양상까지 보이면 그때가 고점일 때가 많았고요. 적정 가치 이상의 거품이 낀 가격은 결국 다 빠지기 마련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